오늘 주제는 이제 우선 2022년 대선 결과에 대한 함의를 보고요.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국 정치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새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대선 결과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87년 헌법 체제가 치러진 대선에서 5년 만에 최초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이 최소 득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요. 정당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용어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또 정치 체제가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실제로 정치권에서 새로운 연합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든지 이슈라든지 정당의 지역적 사회적 배경이 바뀌면은 나오게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3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30년 동안 민주당 우위 체제가 만들어진 거를 굉장히 큰 정당 재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대선은 한국에서도 정당 재편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민주당이 2016년도 총선, 2017년도 대선,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민주화 이후에 전국 규모 선거에서 4번 연속한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20년도 총선 끝나고 민주당 집권 20년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게 결국은 깨진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도 의석을 보면은 뭐 민주당이 한 170석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합쳐도 가만을 못 넘기기 때문에 민주당 위에 1.5 정당 체제가 구축이 됐고, 이것이 계속해서 기존의 보수 진보 양당 체제가 무너지면서 장기적인 진보 좌파 정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라는 것은 이러한 진보 좌파 정당 체제, 우위 체제가 결국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정치적 함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죠. 이제 당선 첫날에 국민 편가르지 않고 통합 정치를 해소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에 대해서 물으면 통합과 국민화과 협치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규범과 관행의 파괴로 인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민주당이 독주를 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뭐 앞으로도 2년간은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그 거대 야당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대 입법부 관계 속에서 수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 여당 대 야당이라는 이런 내각제적인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정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허약한 정당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가서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상당히 그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이런 과제 속에서 새 대통령의 이제 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저희가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의 상황이 직면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기대보다는 굉장히 좀 낮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실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당신은 당선인 신분이었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41%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본인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 48.6%보다 훨씬 낮은 거고요. 또 하나 주목했었던 것은 뭐냐면 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는 45%로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하고, 더 나가서 지금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새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국정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변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낮은 그런 그 지지도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국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 인준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의 가장 큰 시급한 과제는 저는 협치의 제도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제도화할 것이냐라는 것 중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이 즉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치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 제도와 국정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지금 결국은 거대 야당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고육체계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90조를 보면요. 국가 원로 자문회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항에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고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회를 둘 수 있다. 근데 2항에는 국가 원로 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자문회의라든지 민주평통 같은 거는 다 똑같이 헌법상에 지켜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 원로 자문회의라는 것은 지금 한 번도 시행이 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관철시키면은 여하튼 지금 진보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임 대통령을 대우하는 결국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친문들이 여하튼 간에 협조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뭐 어저께 바로 보니까 당정협의회를 가동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거든요. 내각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정부와 집권당이 미리 결정을 해버리고 그 통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국회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미국처럼 모든 국정 운영과 관련된 거는 뭐 당정협의회라는 것보다는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당정협의회가 유지가 되면은 야당을 배제한 채 정부와 집권당 수뇌가 모여서 주요 사항을 다 결정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청와대와 그리고 정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은 의원들이 자기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가 정상화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아무리 상설궁합통합위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국가언론자문회의라든지 당정협의회 관련돼서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야지만이 뭔가 협치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새 정부가 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펼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의 리더십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두 대통령인데요. 레이간 대통령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보여줬었던 국정 운영의 나름대로의 그런 그 노하우를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레이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지지도가 취임 직후 지지도보다 높았던 대통령입니다. 클린턴도 마찬가지고요. 레이건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국정 운영 지지도가 60%대 중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레이건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8년 동안 6년이 디바이드 가버먼트 여소야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직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 달에 평균 1.7회씩 국민 또는 언론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두 대통령은 통치 환경이 최악이었지만 특유의 소통 레심 덕분에 상당히 나름대로 국정 운영의 성공성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용산 새로운 집무실 1층이 프레스센터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 언론과 만남을 강해서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대한민국의 CEO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CCO, Chief Communication 오피스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협치의 제도화 중에서 지금 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이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대선에서 얘기했었던 공통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새 대통령은 북한 동해안과 관련 민감한 이슈, 지금 뭐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 선제 공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은 야당과 어떻게 초당적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분인데요. 결국은 북한 동향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보를 야당 대표에게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 공유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독일에서 그랬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 이전에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동독과 관련된 정보를 줬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새 정부와 야당과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결국 뭐 힘에 의존하고 극단적이고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산피 정치에서 벗어나서 타협하고 협조하고 합의하는 이른바 삼시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뭐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유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소통과 협치와 공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뭐 35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시대 정신의 가치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또 실제로 공정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엇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해야지 공정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정한 기회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인사, 그리고 공정한 과정. 근데 의외로 공정한 배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를 토대로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성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공정을 가져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장 주도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서 공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의 이 출구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면요. 제가 이제 주관적 이념 성향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2017년도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이념 성향으로 보면요. 진보 27.1, 중도 38.4, 그리고 보수 20.7로 거의 진보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2002년도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 진보가 21.6%로 6% 정도 하락했고요. 중도는 39.5%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보수가 31.4%, 4년 전에, 5년 전에 비해서 4.3%포인트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진보와 보수 간의 격차가 9.8%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지난 5년간 보여준 정치권의 진보 세력의 무능과 위선, 오만과 내로남불이 그 이유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자신의 지지 41.1%보다 높은 40%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높은 국정 운영 지지를 갖고 있는데 왜 정권이 교체됐냐라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나름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제일 크게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기 때문에 오는, 자기의 정체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부분들이 제일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 가치 중에서 자유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편안가 어려워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적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면 바로 충돌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전 정권이 추락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과 관련돼서 어떠한 성과도 못 낸 유일한 정부예요. 예를 들어서 각 정권마다는 뭐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정책이라든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융 실명제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뭐 한미 FTA라든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든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혁이라든지, 그래도 대표적인 성과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가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정책 실패다. 그러니까 새 대통령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새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1년 내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1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고요. 더 나가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자 재산 공개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금융실명제도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20일 정도 지나서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 대국민 특별 담화의 핵심 내용은 신경제 100일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끝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가 안정을 포함해서 규제 개혁을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전 정권의 비리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최우선 항목을 두고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2년 내에 여야 간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집권 1년을, 가장 중요한 집권 1년을 굉장히 어렵게 보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더 나가서 새 대통령이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부분들 속에서 안보에 관련된 문제도, 평화가 물론 이제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북한에게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나름대로 북한 문제를 펼 수 있는 어젠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이제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행정부가 입법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같이 함께하는 집권당, 특히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는 국민의힘도 정당 지지도 보면은 일부 뭐 차이는 있지만 한국갤럽 조사 보면은 결국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정권을 만든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호감도라든지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25 지방선거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대적으로 한국 정당 정치를 개편을 해서 국회가 결국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새 대통령과 그 집권당이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대통령도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보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도 결국은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자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이 규범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보다 완벽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에서 가장 큰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야지만이 결국은 관용을 통해서 국민들과 같이 함께 가야지만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요. 새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